기다릴 때 우리가 하는 말들. 김병훈. 살짝 열린 창문 사이로 몇 분 전 내가 힘겹게 올라온 비탈이 보였다. 초입에서 택시기사 아저씨로부터 여기는 물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직접 올라야 했던. 걸음을 옮길 때마다 이건 뭐 산이네, 산이야 하는 소리가 절로 나왔던 언덕길. 이 좁고 가파른 언덕을 따라 빨간 벽돌로 지은 다세대 주택들이 층계를 이루듯 늘어서 있었고, 주호의 집은 그중 가장 끝에, 그것도 가장 꼭대기층에 자리하고 있었다. 지대가 높아 그런가 새어 들어오는 공기가 제법 맑다는 생각을 하는데, 때마침 인주씨가 여기요 하면서 물잔을 내밀었다. 작고 네모난 얼음 사이에 뭐가 떠있길래 들여다봤더니 애플민트였다. 나는 어정쩡하게 서 있는 인주씨에게 맞은편 자리를 권하고는 물을 충분히 마셨다. 그리고 이제야 살 것 같다는 듯이 조금은 과장된 한숨을 내쉬며 인주씨와 눈을 마주쳤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인주씨가 웃는 얼굴로 말했다. 집이 너무 높죠? 그러게요. 여긴 정말 올 때마다 운동되네요. 아, 예전에도 와보셨다고 했죠? 나는 4인용 식탁이 있는 응접실이 아닌 온갖 잡동사니를 우겨 넣은 옷방 겸 창고였던 이 방의 전신을 떠올렸다. 양문형 냉장고와 미닫이 수납장이 있는 등 뒤의 벽에는 원래 시꺼멓고 무거운 옷가지가 빼곡히 걸려 있었고, 스탠드 조명과 작은 원형 탁자가 있는 오른쪽 벽에는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 없는 라면 박스들이 너저분하게 쌓여 있었지. 인주씨가 이 집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을 때의 기억이었다. 그나저나 얘는 사람을 불러놓고 어디를 간 거래요? 나는 오는 길에 주호로부터 갑자기 집을 비우게 된 사연을 전해드렸으면서도 한 번 더 물었고, 인주씨 역시 내가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한 번 더 설명했다. 캠핑용 그릴 때문에요. 지난주에 저희가 그걸 사느냐 마느냐로 살짝 다투었거든요. 주호씨가 집에 버너가 있는데도 오늘 윤범씨 오면 게시하자며 콜맨인가 하는 브랜드 제품을 사려고 했어요. 아무리 오래 쓴다지만 그게 50만 원이나 한다는 게 저로서는 납득이 안 되고. 50만 원이요? 네, 너무하죠? 그러네요. 근데 아까 점심쯤에 누가 중고나라에 그 제품을 20만 원에 내놓은 거예요. 캠핑을 접는 건지 외건에 침낭에 암 제어까지요. 다행히 주호씨가 제일 먼저 연락했나 보더라고요. 판매자랑 바로 약속을 잡더니 여주에 있는 무슨 타운하우스로 출발한 거죠. 아까 잘 도착했다고 문자 왔으니 금방 올 거예요. 주호의 초대를 받은 건 보름 전이었다. 한번 봐야지 하면서 차일피일 만남을 미룬 지 어느덧 2회가 다 되어가고 있었다. 주호는 죽지 못해 출퇴근을 반복하고 있는 자신의 심상한 근황에 대해 말하는가 싶더니 대뜸 집으로 놀러 오라고 했다. 이번에 테라스에 데크 시공을 했는데 거기서 고기를 구워 먹자고 했다. 테라스? 그런 게 있었나? 나는 우리가 한창 어울리던 시절에 몇 번 가본 주호의 집 구조를 복기했고, 그 집이 사실상 주호의 소유라는 걸 새삼스레 떠올렸다. 구례에서 슈퍼를 하는 부모님이 인서울 대학 진학에 성공한 주호를 위해 마련해준 거처이자 아파트 재개발을 염두에 두고 구입한 투자처였다. 나는 처음에는 다가오는 마감일을 핑계로 다음을 기약했다. 이제 시작을 하긴 해야 하는데 엄두가 나질 않는 원고가 하나 있었고, 때문에
누구를 만나 웃고 떠드는 건 무리다 싶었으니까. 게다가 그 상대가 이제는 만나도 딱히 접점을 찾을 수 없는 주호라면 더더욱. 그러나 주호는 그날따라 꽤 적극적으로 퇴로를 차단했다. 아무리 그래도 밥은 먹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몇 시간만 빼보라고 했고, 이러다간 올해도 얼굴 한번 못 보고 그냥 넘어가겠다며 서운해했다. 주호가 인주씨 얘기를 꺼낸 건 아마도 우리가 시간 약속까지 모두 정한 다음이었을 것이다. 주호는 나직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아니, 두 마디를 더했다. 야, 인주씨도 너 진짜 보고 싶어해. 네 책도 나보다 먼저 읽었다니까? 나는 인주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그게 누구지? 하면서 멈칫했고, 설마 그때 말했던 그 여자인가? 싶어 아연해졌다. 그리고 잠시 후 두 사람이 지금도 잘 만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같이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어쩐지 좀 낚인 것 같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처음부터 인주 씨를 만나는 자리인 줄 알았다면 내가 어떻게든 불응했으리라는 걸 주호는 알고 있었다. 인주 씨는 어색한 정적을 메우는 게 호스트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말을 걸었다. 처음에는 자신이 이 집에 들어오게 된 사연이며 운영하던 카페의 폐업으로 사정이 안 좋아져 잠시 신세를 지는 거라고 했다. 주호와 함께 사는 일에 장단에 대해 늘어놓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나의 요즘에 대해 물었고 그러다 자연스럽게 내 책 이야기로 넘어갔다. 나는 그런 인주 씨를 보며 인주 씨가 내 책을 읽었다는 주호의 말이 그냥 하는 빈말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진짜로 읽은 사람들은 감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떻게든 먼저 말을 꺼낸다는 게 내가 지난 몇 달간 주위의 반응을 살핀 끝에 내린 결론이었기 때문이다. 인주 씨는 책에 대한 전반적인 감상을 색깔과 온도에 비유하더니 자신은 2부보다는 1부가 더 좋았다고 했다. 1부의 화자이자 본인을 퀴어 엘라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던 누나 김희주가 동생 김학수의 커밍아웃을 끝내 지지하지 못하는 모습에서 아는 사람이 여럿 떠올랐다고 했다. 그의 봄 출간된 내 첫 책, 얼어붙은 빛과 깨어나는 밤은 인기 영화배우 김학수가 오플리 K로 거듭나는 과정을 담은 장편 소설이었는데, 한편의 소설임에도 각 부에 대한 호불호가 분명해 나는 언젠가부터 그 구성이 퀴어와 비퀴어를 가르는 리트머스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헤테로들은 헤테로 여성 김희주를 화자로 내세운 일부에, 퀴어 당사자들은 퀴어 남성인 김학수를 화자로 내세운 2부에 반응했다. 일부가 더 좋으셨다니 인주씨는 퀴어가 아닌 것 같다는 말을 농담삼아 하려는데 인주씨가 물었다. 책은 잘 팔리고 있나요? 몇 권 정도 팔렸어요? 나는 그게 왜 궁금할까 싶으면서도 그동안 그걸 묻는 사람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었기에 네 5,000권 정도요? 하고 대답했다. 사실은 다음 쇄를 찍어야 간신히 5,000권이 되는 상황이었으나 일단 당겨 쓰는 셈치고 숫자를 조금 부풀렸고 인주씨가 그 숫자를 어떻게 평가할지 가늠이 잘 안 돼 요즘 퀴어 소설이 많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많이 나와 덩달아 내 것도 잘 팔렸다는 건지 아니면 많이 나오는 바람에 내 것은 덜 팔렸다는 건지 내가 듣기에도 모호했다. 인주씨는 콧마루를 손가락으로 살짝 긁적이더니 내가 한 말을 이렇게 고쳤다. 그쵸? 요즘 게이 소설이 참 많이 나오죠? 그때 나는 그 말 뜻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채로 고개를 끄덕였고 혹시 근래에 출간된 다른 퀴어 소설도 읽어봤는지, 읽어봤다면 어떤 게 좋았는지를 물었다.
사실 다른 책에 대한 감상은 궁금하지 않았으나 계속 내 책에 대해 말하는 건 겸연쩍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인주 씨는 다시 내 소설 이야기로 돌아갔다. 첫 애인이 사는. 오늘 함께 고기를 구워 먹자는 아이디어도 주호와 내 소설 이야기를 하다 나온 거라고 했다. 왜 2부에서 김학수가 커밍아웃을 앞두고 마음을 다잡듯 전 애인이 사는 산장으로 가잖아요. 산장은 사실상 폐가여서 거실, 부엌, 서재 같은 공간을 모두 옥상 위 천막에 만들어놨고요. 저는 거기서 두 사람이 생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더라고요. 밥을 해먹고 책을 읽고 노래를 듣는 그 일상적인 순간들이 오히려 그동안 서로에게 못다한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두 사람이 함께 연극하던 시절을 재현하는 것 같기도 했고요. 물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은 좀 그랬지만요. 나는 점차 비극으로 치닫는 소설의 후반부가 인주 씨의 취향은 아닌가 보다 생각하며 쓴웃음을 지어 보였고 산장 장면을 좋게 해석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대답했다. 그 장면은 커밍아웃의 스펙터클이 모든 걸 휩쓸기 전에 폭풍 전야와도 같은 나날을 담고 있었기에 나도 마음에 들어하는 장면이었다. 그러나 그 다음 이어진 인주 씨의 말은 나를 잠시 갸웃하게 만들었다. 아, 그리고 지난번에 윤범 씨가 보내주신 와인이요. 너무 잘 마셔서 한번 보답하고 싶었거든요. 말백은 처음이었는데 되게 괜찮더라고요. 저한테까지 마음 써주셔서 감사했어요. 사실 그때 제가 주호 씨한테 저도 그 캠핑 따라가면 안 되냐고 투정을 좀 부렸거든요. 제가 낄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윤범 씨가 궁금해서요. 근데 주호 씨가 이건 두 사람의 단합대회 같은 거라면서 딱 잘라 거절하더라고요. 어찌나 서운하던지. 나는 순간 이게 다 무슨 소린가 싶어서 그러니까 캠핑은 무엇이고 말백은 무엇이며 와인 선물은 또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 주춤했으나 일단 이 상황을 자연스럽게 넘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강렬한 예감에 그 모든 이야기가 낯설지 않은 것처럼 양쪽 입꼬리를 느릿하게 끌어올렸다. 왠지 모르게 인주 씨가 나를 떠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설마 주호가 무슨 딴짓을 하려고 나를 팔았나 싶은 생각도 스쳐 짐짓 웃어 보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 맞다. 근데 테라스가 어디예요? 주호가 엄청 자랑하던데. 나는 인주 씨의 입에서 내가 모르지만 모른 척 할 수 없는 얘기가 연신 흘러나올까봐 말을 돌렸고 활짝 열려있는 방문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어째서 주호가 나를 제멋대로 공범으로 만들어 놓고도 아무런 귀띔을 해주지 않은 건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내 정신 좀 봐. 한번 보실래요? 테라스는 응접실의 반대편이었고 거실에 난 이중문을 통해 출입할 수 있었다. 이중문 앞에 놓인 슬리퍼를 꿰어 신고 밖으로 나서자 테라스가 한눈에 들어왔다. 대여섯 평은 되어 보일 만큼 널찍했고 바닥 전체가 옅은 갈색 합성 목재로 촘촘하게 뒤덮여 있었다. 중간에 6-7명이 둘러앉을 수 있는 크기의 접이식 야외 테이블이 놓여 있었는데 아마도 그곳이 우리가 함께 식사할 자리인 듯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내가 진심으로 감탄에 맞이하는 건 펜스 너머로 펼쳐진 풍경이었다. 비탈을 올라올 때는 그저 암벽처럼 보였던 축대의 뒤편으로 숲이 우거져 있었던 것이다. 조금씩 다른 농도로 이루어진 초록의 다발을 가만히 눈에 담고 있자니 서울 근교의 펜션이나 산장으로 캠핑을 온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다. 예전에 왔을 때는 왜 이런 풍경을 보지 못한 건지 의아해하는 사이 인주 씨가 말했다. 근데 이건 테라스가 아니고 베란다예요. 네?
아까 테라스라고 하셨잖아요. 테라스는 1층에서 확장된 공간을 말하거든요. 여기는 4층이고 또 천장이 없으니 테라스가 아니라 베란다인 거죠. 베란다는 위층과 아래층 면적이 달라 생기는 공간이거든요. 또 하나 헷갈리는 게 발코니인데 그건 건물 외벽에 붙어 있는 돌출 공간이고요. 사람들이 이 셋이 엄연히 다른 건데도 자꾸 퉁쳐서 말하죠. 나는 주호가 테라스라고 했기에 당연히 테라스인 줄 알았다고 대답하려다 정말 주호가 그렇게 말했던가 확실치 않기도 하고 내가 그것들의 차이를 알지 못했던 건 사실이기도 하므로 잠자코 인주씨의 설명을 되새겼다. 그리고 한동안 제자리에 서서 테라스가 아닌 베란다라는 공간을 둘러보았다. 나뭇바닥이 빛을 반사하며 윤이 나는 것처럼 일렁였고 이마에 와닿은 햇볕이 한가을임에도 제법 따스했다. 그렇게 얼마쯤 서 있었을까? 건너편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며 숨을 한가득 들이마시는데 가벼운 진동 소리가 났다. 눈을 돌리자 인주씨가 휴대폰을 확인하며 피식 웃었고 이내 뭔가를 증명하는 것처럼 화면을 내 쪽으로 들어 보였다.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는 주호의 사진 위로 하트 이모티콘이 선명했다. 빨리 오네요. 서울 들어오면 전화한다고 했거든요. 집필 전 주호에게 인터뷰가 되어달라고 부탁했던 건 내 주변에서 잠시나마 배우로 살아본 사람은 주호가 유일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호가 배우가 되고자 했던 그 시간들이 내게 깊은 인상을 남겼기 때문이기도 했다. 주호는 우리가 게이 인권단체의 독서 모임에서 처음 만난 2012년 겨울 무렵부터 더는 모임에 나가지 않게 된 2016년 가을 무렵까지 배우를 꿈꿨다. 다른 사람이 되어보는 그 순간들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유령처럼 떠도는 자신을 붙잡아준다는 게 주호가 무대에 매혹된 이유였다. 주호는 휴학을 거듭하며 학내 극회 생활에 매진하더니 나중에는 대학로에 자리한 어느 극단에 적을 두기도 했는데 원하는 방향으로 자신을 조금씩 옮겨가는 주호를 보며 나는 나 또한 그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결국 언젠가부터 주호에게 내 멋대로 일종의 동료의식을 품게 됐다. 소설가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꾸며 소설도 뭣도 아닌 것들을 끄적이던 당시의 나로서는 분야는 다르지만 어쨌든 예술이라는 명분 아래 무언가를 시도해보는 주호의 모습에서 동질감을 느꼈던 것이다. 하지만 오랜만에 인터뷰를 위해 만났을 때 주호는 대뜸 취업 소식을 전하며 이제 배우의 꿈은 접었다고 했다. 아버지의 친구가 운영하는 의료기기 업체에서 경영 지원 업무를 배우고 있다고 했고 지금 하는 일에 딱히 뜻이 있는 건 아니지만 당장 밥벌이를 하지 못하면 고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너한테는 극단이 망해 무대가 없는 척 했지만 실은 접은 지 꽤 됐어. 독서 모임 그만두고 얼마 뒤였으니까 2년도 더 됐지. 내가 누군지 알게 되니까 신기하리만큼 빨리 식더라고. 물론 나한테는 그 판을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열정도 재능도 없었고 그날 주호는 한때 경험했던 배우의 삶에 대해 두서없이 늘어놓았다. 몸담았던 극단의 역사와 구조, 운영 방식은 물론이고 함께 활동했던 선후배들의 성격이나 심리 상태, 평균 소득까지 이야기했다. 나는 어쩌다 보니 극단의 설립자이자 몇 년 전 성범죄 사실이 밝혀져 극단을 공중분해시킨 연출가가 메소드 연기 주창자인 스타니슬랍스키의 신봉자라는 것도 알게 되었는데 그건 주호가 너무 아무런 얘기만 하고 싶지는 않다며 자신이 습득한 호흡과 발성, 걸음걸이, 장면 연기 같은 훈련법에 대해 꽤 자세히 설명해 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주호가 애써 해주는 말들에 집중하지 못했다.
흘려들은 건 아니었으나 주호가 무슨 말을 더 할 때마다 이렇게 대꾸하고 싶은 마음에 제대로 귀담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럼 뭐해? 너는 이제 안 한다며. 결국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인터뷰를 정리했고 근처에 있는 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맥주잔을 서너 번쯤 비웠을 때 나는 주호가 연애 중이라는 것을, 그것도 남자가 아닌 여자와 만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바로 그때가 인주 씨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순간이었다. 나는 뭘 그리 놀라느냐는 주호의 말을 듣고 나서야 내가 눈을 부릅뜨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하긴 나도 놀랍긴 해. 내가 연애를 한다니. 아니 어떡해? 뭐가 어떡해? 아니 너는... 내가 뭐? 나는 말문이 막혔다. 말문이 막혔다는 사실을 들키고 싶지 않아 무슨 말이든 하고 싶었으나 당장 입 밖으로 꺼낼 수 있는 말이 없었다. 그래, 너는 한 번도 너를 게이라고 단정한 적은 없었지. 한때는 그렇다고 확신했지만 이제는 아니라고 했고, 그 한때라는 것도 학창시절이었다고 했지. 생각해보면 그리 뜻밖의 행보는 아니었다. 주호는 처음 독서 모임에서 만났을 때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게이가 아닌 양성애자로 소개했고, 그 이후로도 이따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은 정체성이라는 건 변형되는 것이고 확장되는 것이며 언제든 재정의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으니까. 성소수자의 사회적 가시화나 시민권 획득, 동성혼 법제화에 대한 책을 주로 읽는 모임 안에서 주호는 낯선 존재였다. 젠더 다양성이나 해체를 운운하는 주호를 다들 머리로는 이해했으나 가슴으로는 아니었고, 그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힘겹게 받아들인 정체성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경험이지 다시 혼란해지거나 불안해지는 경험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비슷한 삶의 궤적을 그려온 사람들을 직접 만나야만 느낄 수 있는 위안과 위로, 소속감이 절실했고, 모임은 모든 성별과 정체성을 환영한다는 기조를 내걸기는 했으나 어쨌든 게이 정체성을 핵심 동력으로 삼고 있었으니까. 게다가 우리는 양성애자에 대한 묘한 반감을 갖고 있기도 했다.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양성애자를 취할 것만 취하는 디나이얼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기는 했고, 아직 주호가 자신이 게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거나 제대로 된 사랑을 못 해봐서 미적 끌림이니 플라토닉 끌림이니 하는 말장난이나 일삼는 거라고 뒷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실제로 주호는 그때까지 그럴듯한 성경험이 없었고, 누군가에게 성적으로 끌린다는 게 정확히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다는 말을 자주 했으므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언젠가부터 주호는 특이한 사고방식 때문에 연애다운 연애도 한번 해보지 못한 괴짜로 인식됐는데, 그래서인지 주호가 하는 애매하고 복잡한 정체성 얘기는 그다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나는 그런 주호가 마음에 들었다. 모임 안에서 체오프를 좋아하는 유일한 사람이어서 마음이 가는 것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하는 말에 과연 그런가 싶은 뚱한 표정으로 한 번씩 물음표를 던지는 모습은 특별해 보였으니까. 주호는 배열이 조금 다른 회로를 장착하고 있는 듯 자신에게 다가오는 건 그게 사람이든 생각이든 감정이든 일단 멈추게 한 다음 판단을 보류했고, 나는 무릇 예술가란 이래야 하는 게 아닐까? 뭐든 그런가 보다 하며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이렇게 의심하고 분별해봐야 하는 게 아닐까 싶었다. 물론 그 즈음 주호가 학교 사람들과 선보인 몇몇 무대는 예술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내게는 그런 어설프고 난삽한 무대를 감행하는 주호의 객기마저 남달라 보여 우리는 차차 따로 만나 연극을 보거나
서점에 가거나 밥을 먹으며 가까워졌다. 무엇보다도 읽은 소설이나 희곡 얘기를 할 때면 역시 대화란 이래야 한다는 생각이 절로 들 만큼 잘 통했고 함께 있으면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다. 그래서일까? 어느 날 주호가 자신을 무성애자로 정체화했을 때도 그리고 더는 미룰 수 없는 학교 졸업을 핑계로 독서 모임의 발길을 끊었을 때도 우리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때쯤엔 이미 주호의 정체성이나 모임 소속 여부가 우리의 관계와는 무관해진 데다 우리가 자주 못 봐도 서로에게 특별하다는 걸 의심하지 않는 시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어쩌다 생각이 나면 전화를 걸 수 있었고 그러다 내키면 만날 수도 있었으며 그렇게 만나 예술에 저당 잡힌 각자의 인생에 대해 한탄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날은 아니었다. 그날은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고 그건 전적으로 주호가 나를 배신했다는 기분과 관련이 있었다. 주호가 더는 연극에 헌신하지 않을 것이므로 우리가 우리일 수는 없으리라는 판단, 우리의 한 시절이 이토록 시시하고 허무하게 끝나버렸다는 결론. 나는 주호가 내 동의도 없이 함부로 커튼을 열어젖힌 것만 같은 기분에 휩싸였고 갑자기 쏟아져 들어오는 빛을 피하려는 것처럼 모든 게 적나라해지는 그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처럼 테이블 밑으로 눈을 내리깔았다. 우리를 감싸고 있던 온기가 휘발되어 버린 듯 했고 호프집 안의 공기가 갑갑하다 못해 따갑게 느껴지기까지 했다. 내가 오래도록 침묵으로 물러서 있자 주호는 내 눈치를 살폈다. 왜 아무 말이 없느냐고도 했고 혹시 화가 났느냐고도 했다. 나는 그 순간 알았다. 내가 그동안 겉으로는 주호의 정체성에 대해 그러려니 하면서도 속으로는 주호가 게이가 아닐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지금은 주호가 아닌 척, 다른 척, 유난을 떨어도 결국에는 남자를 못 잊어 종로로 돌아올 거라 장담하던 사람들과 내가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한참 만에 입을 뗐다. 너 무성애자라며 에이섹슈얼 그거라며 이젠 아니야? 다시 뭐 양성애자로 돌아가기로 했어? 에이섹슈얼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어떻게 연애를 해? 주호는 잠깐 버퍼링에 걸린 것처럼 주저하더니 이내 가벼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지, 연애. 주호는 에이섹슈얼 커뮤니티에서 인주 씨를 만났다고 했다. 온라인 가입자 수는 2,000명이 조금 넘지만 오프라인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20명이 채 안 되는 모임. 개개인의 특성이 모두 달라 구성원들을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요약하자면 타인에게 성적인 끌림을 느끼지 않거나 적게 느끼는 사람들의 모임. 나는 언젠가 주호에게서 그 모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무슨 트라우마가 있느냐는 질문을 한 번 이상 받아본 적 있고 아직 제대로 된 사람을 못 만나 그런 거라는 위로를 여러 번 들어본 적 있으며 섹스를 안 해봤거나 원치 않기 때문에 어딘가 모자란 사람 취급받는 게 익숙한 사람들이라고 했지. 이쪽에서는 너희가 총기 난사를 당하는 것도 아닌데 왜 성소수자냐는 비아냥거림을 듣고 저쪽에서는 안 하고 사는 게 무슨 대수라고 특별한 척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눈총받는 사람들. 하지만 어째서인지 그 순간에는 주호가 하는 모든 말들이 생경하게 다가왔다. 이제껏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 것들이 과연 그런가 싶었고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것들이 문제로 느껴지면서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거부감이 나를 압도했다. 주호는 자신과 인주씨 모두 타인에게 성적 끌림은 느끼지 않으나 로맨틱한 끌림을 느끼는 유로맨틱이라고 했고 자신은 양성 모두에게 로맨틱한 감정을 느끼는 논 모노 로맨틱, 인주씨는
이성에게만 로맨틱한 감정을 느끼는 모노로맨틱이라고도 했다. 지금 뭐라는 거냐고 되묻고 싶은 내 마음이 표정에 역력했는지 주호가 먼저 웃었다. 알아, 복잡하지? 나도 헷갈려. 나는 정체성이라는 게 필요하면 장착했다, 실증나면 벗어버리는 게임 아이템 같은 건가 싶어 헛웃음이 나왔고, 도대체 어떻게 성적인 끌림을 느낄 수 없다는 건지, 아니 그럴 수 있대도 그건 정체성이라기보다는 일정 기간의 상태가 아닌지 묻고 싶었다. 만약 그런 상태가 지속되는 거라면 병원에 가봐야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고, 하지만 정작 입을 열었을 때 내게서 튀어나온 질문은 이거였다. 내가 가장 궁금한 것도, 내게 가장 중요한 것도 사실은 이거라고 자인하듯이. 그러니까 너희는 사귀는 건 맞지만 섹스는 못한다는 거야? 안 하는 거지. 원치 않으니까. 나는 그렇다면 너희의 사랑은 우정과 어떻게 다른 거냐고 되묻고 싶었으나, 로맨틱한 끌림과 성적인 끌림은 엄연히 다르며 신체적 흥분과 성적 매력, 성적 쾌감 또한 다르다는 주호의 설명을 듣고 나서는 그냥 입을 다물었다. 말을 하면 할수록 내가 주호의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분명해졌을 뿐만 아니라 주호가 인정을 바라는 모습에서 어떤 기시감이 느껴지기도 했으니까. 그날 헤어질 무렵 나는 주호에게서 중철 제본된 얇은 책 한 권을 선물 받았다. 책이라기보다는 노트에 가까운, 표지 가운데에 보라색과 흰색, 회색, 검은색으로 층을 이룬 조각 케이크가 그려진 책자. 에이섹슈얼 커뮤니티에서 딱 100권만 자체 제작한 수기라고 했고, 그 안에는 인주 씨의 글도 한 편 실려 있다고 했다. 나는 멋지다, 고마워하면서 책을 받아들었지만 조만간 꼭 읽어보겠다며 주호가 부탁한 적도 없는 감상을 약속했지만 결국 책을 열어보지도 않았다. 이런 건 나와는 상관없다는 생각에 선뜻 손이 가질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고, 주호를 향한 달갑지 않은 마음이 희미해질 때까지 주호에 대한 생각은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인주 씨가 주호를 향한 의구심을 내비친 건 와인을 한 잔 비운 뒤였다. 인주 씨는 20분이면 도착할 거라는 주호의 전화를 받고는 베란다에 테이블 세팅을 시작했는데, 오전에 준비를 다 해두었기에 냉장고에서 꺼내기만 하면 된다는 인주 씨의 말대로 세팅은 금세 끝났다. 지난밤 두 사람이 코스트코에서 샀다는 토시살 한 근과 우드볼에 담긴 색색의 쌈채소, 세일 기간에 득템했다는 2015년산 빈티지 말백 와인과 미키마우스가 그려진 귀여운 식기 등이 테이블에 올려졌다. 하지만 인주씨와 내가 이제 주호만 오면 되겠다며 자리에 앉았을 때 주호가 도착 예정 시간을 정정했다. 동서울 톨게이트에 근접하니 차가 막힌다고 했다. 인주씨와 나는 다시 안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그대로 자리를 지킬지 고민하다 이런 날씨는 만끽해줘야 한다는 인주씨의 한마디에 힘입어 와인을 따랐다. 디캔더가 없으니 미리 열어두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인주씨가 일찌감치 따놓은 것이었다. 와인을 홀짝이는 동안 나는 인주씨에 대한 몇 가지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 인주씨가 카페를 개업하기 전까지 꽤 오랫동안 대형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에서 제빵사로 일했다는 것과 주호가 끝내 받기를 거부한 반년치의 월세를 모아 이 베란다 시공을 했다는 것, 그리고 그동안 나를 꼭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주호에게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여러 차례나 말했다는 것. 인주씨는 그 이유를 궁금해하는 나를 보며 이건 쉽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듯이 입술을 달싹였다. 사실은 제가 주호씨한테 다른 사람이 생겼다고 생각했거든요. 다른 사람이요? 네, 다른 사람이요. 그리고 그게 윤범씨라고도 생각했고요.
나는 소리를 크게 내어 웃었다. 인주 씨가 하는 말이 그 자체로 황당하기도 했지만 그 순간 그렇게 파한대소하지 않고서는 내가 당황했다는 사실을 숨길 수 없었으니까. 그러나 인주 씨의 다음 말에 나는 내 얼굴에서 순식간에 웃음기가 거치는 걸 느꼈다. 하루는 주호 씨를 미행했어요. 윤범 씨를 만난다는 날에요. 네? 언제요? 이번 여름이니까 얼마 안 됐죠. 알아요. 한심하죠?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인주 씨가 내 반응을 살필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잠시 쉬었다가 말했다. 그날 저는 다른 약속이 있는 척 먼저 집을 나섰어요. 제가 차를 쓰겠다고 미리 말해두기도 했거니와 주호 씨가 윤범 씨를 만나는 날에는 보통 차를 두고 나갔기 때문에 뒤를 밟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죠. 그 사람은 제가 나오고 한 30분쯤 뒤에 집을 나섰어요. 바로 향한 곳은 대학로. 4시에 시작하는 연극을 보더라고요. 에드몽 로스탕의 시라노 드베르주라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었고 다행히 대극장이었던 데다 자리가 많이 남아있어 저는 객석 중간쯤에 앉은 그 사람을 실컷 구경할 수 있었죠. 연극을 보고 나선 해화동 로터리를 지나 창경궁 쪽으로 걸었어요. 습하긴 했지만 해가 저물고 있어 걷기에 나쁘지 않았거든요. 가로수가 길게 이어진 도로는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여름의 달뜬 기운을 품은 사람들이 서로가 늘어뜨린 그림자를 밟고 지나갔죠. 언제까지 걸을 건가 싶을 때쯤 그 사람은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더니 창덕궁 삼거리에 접어들었어요. 그러고 급기야는 안국역을 거쳐 광화문까지 그렇게 30-40분가량을 소요해 도착한 곳은 교보문고였고요. 나는 인주 씨가 하는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왜냐하면 그건 주호와 내가 대학로에서 연극을 보고 그에 대한 감상을 나누며 광화문까지 느릿하게 걷곤 했던 어느 토요일 늦은 오후들의 동선들이었으니까. 수년 전 우리는 그렇게 교보문고에 들러 잠시 책 구경을 했고 무교동 스타벅스로 이동해 각자 산책을 들춰보거나 저녁 메뉴를 고민했지. 그 사람은 이 코너 저 코너를 기웃거리며 책을 훑어봤어요. 잡지 코너에서 뭘 좀 넘겨보더니 문화 코너로 갔고 매대와 서가에 있는 책을 들었다 놓았다 하더니 그중 한 권을 집어 계산대로 향했죠. 애초에 살 책이 정해져 있었는지 그리 오래 걸리진 않더라고요. 서점을 나온 다음에는 근처의 스타벅스로 갔어요. 시청 뒤편에 일방 통행로로 크게 창이 나 있는 스타벅스요. 저는 거기서 윤범 씨를 만나나 보다 했어요. 약속은 저녁이었고 그때까지 시간을 때우며 윤범 씨를 기다린 거구나 싶었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냥 창가 쪽자리에서 책이나 읽더라고요. 올 사람 같은 건 없다는 듯이 중간에 샌드위치를 하나 시켜 먹기도 하면서요. 그게 끝. 그 사람은 그렇게 1시간 30분쯤 더 앉아있다 일어섰고 그 길로 바로 지하철을 타고 귀가했죠. 그 사람이 보던 게 윤범 씨 책이었다는 건, 그러니까 그 책을 한 번 더 읽었다는 건 집에 와서 알았어요. 거실 한쪽에 놓여있는 서점 종이백을 열어보니 그 책이 있더라고요. 나는 느닷없이 다시 등장한 내 책 얘기에 마냥 멋쩍은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러고는 인주 씨가 지금까지 들려준 얘기를 곰곰이 곱씹다 이렇게 물었다. 그럼 결국 아무 일도 없었던 거네요? 나를 거꾸로 걸린 그림처럼 바라보던 인주 씨가 되물었다. 그런가요? 내가 뭘 놓친 건가 싶어 어리둥절해하는 사이 인주 씨가 어느새 비어버린 내 잔에 와인을 넉넉히 따랐다. 아까보다 묵직해진 향이 공기 중에 한참을 머물렀고 잔 속의 내 모습이 검붉은 색으로 흔들렸다.
그날 주호 씨는 저한테 끝까지 거짓말을 했어요. 아니, 절반의 거짓말이랄까? 윤범 씨를 잘 만났다고. 같이 연극을 보고 산책을 하고 서점 구경을 하고 커피를 마셨다고요. 저는 한동안 의문에 잠겼어요. 그 사람이 왜 그러는 건지, 왜 만나지도 않은 사람을 만난 척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새벽에 무슨 나쁜 꿈이라도 꾼 건지 제 팔을 꼭 끌어안은 채로 잠들어 있는 주호 씨를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이 사람은 윤범 씨를 만난 게 아닐까? 그날 이 사람이 만난 건 언제라도 연락해 만날 수 있는 윤범 씨가 아니라 이제 더는 만날 수 없는 윤범 씨가 아닐까? 이 사람은 윤범 씨에 대한 마음을 처분하거나 무효화하지 않고 끝내 간직해 보려는 게 아닐까? 잠깐만요. 나는 그 대목에서 인주 씨의 말을 끊지 않을 수 없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았다. 지금 뭔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설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어떡해요? 저희가 무슨 사이였던 적이라도 있다고요? 인주 씨가 웃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뺨을 실룩이며 말했다. 주호 씨 말이 진짜였네요. 뭐가요? 윤범 씨는 죽어도 모를 거라고요. 나는 인주 씨가 말을 채 맺기도 전에 손을 내저었다. 무슨 말을 어떻게 들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라고 단언했고 맹세컨대 우리에겐 아무 일도 없었다고. 걷다가 손끝이 한 번 스친 적도 없는 게 바로 우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 다음 이어진 인주 씨의 말은 주호와 내가 보낸 시절의 모양이 결코 같지 않으며 내가 말이 되지 못한 감정이나 생각이 복잡해지는 관계에는 좀처럼 인정하지 못하는, 아니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이라는 걸 실감하게 했다. 생각해봐요. 주호 씨가 그 독서 모임에 왜 그렇게 오래 나갔을까요? 조금만 얘기를 들어봐도 거긴 게이가 아니면 안 되는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나는 그건 주호가 게이였으니까 라는 반박과 어째서 나는 그동안 자기는 게이가 아니라고 줄곧 말해온 주호를 끝내 게이로 분류하고 싶어 했던 걸까 하는 의문 사이를 오가다 발이 엉킨 것처럼 인주 씨를 바라보았다. 정확히 말하자면 인주 씨를 보는 건 아니었지만 자꾸만 바닥으로 떨어지는 시선에 저항하듯이 인주 씨의 굳게 닫힌 입술과 팽팽하게 당겨진 어깨선, 그리고 잔밑을 동그랗게 받쳐든 기다란 손가락을 눈에 담았다. 혹시 말이에요. 인주 씨가 점점 길어지는 정적을 끊어내며 물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얘기 쓸 건가요? 나는 찬물 세례라도 받은 것처럼 동작을 멈췄다. 나를 스치는 인주 씨의 눈빛이 자신은 소설가란 족속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다는 비난, 혹은 자신을 함부로 소재 삼지 말라는 경고로 다가왔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내저었다. 인주 씨가 그렇게 묻기 전까지는 오늘에 대해 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으므로 그 순간의 내 대답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그때 인주 씨가 난해한 모양새로 눈썹을 치켜 올리더니 왜냐고 물었다. 혹시 우리의 만남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냐고 묻기도 하고 자신이 한 얘기가 재미없었던 거냐고 묻기도 하면서 장난스레 서운한 척을 했다. 내가 그런 게 아니라며 머뭇거리는 사이 인주 씨가 말을 이었다. 쓰면 좋겠어요. 예? 우리에 대해 쓰면 좋겠어요. 그럼 5,000명은 보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인주 씨가 하는 말의 진위를 파악해 보려다 애매하게 남아있던 웃음기를 지웠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소설을 쓰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진지하다는 것을, 무엇을 쓸 수 있고 또 없는지에 대한 나름의 가치 판단을 하며 글쓰기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나는 당사자도 아니면서 그 삶에 대해 내가 함부로 쓸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고, 만에 하나 그게 더 큰 의미를 보장한다고 해도
잘 알지도 못하는 걸 쓰고 싶지는 않다고도 말했다.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나는 커밍아웃과 진배 없었던 첫 책 출간 이후로 그렇게 나 자신을 까발려도 환대받을 수 있다는 경험을 획득한 이후로 더욱더 내 게이 정체성에 천착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건 자기 삶을 내걸어 쓴 게 분명해 보이는 작품에만 마음이 가는 내 편협과도 관련이 있었다. 하지만 인주 씨는 내가 영 딴소리를 하고 있다는 듯이 단박에 말을 끊었다. 아니요, 윤범 씨,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예요. 저에 대해서가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요. 오늘 윤범 씨가 왔잖아요. 여기 이 베란다에 저만 있었던 게 아니고 윤범 씨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제 얘기예요? 우리 이야기지. 안 그런가요? 나는 그때까지도 인주 씨가 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알지 못했다. 그 말이 얼핏 들어도 틀린 말은 아니었기에 맞네요. 맞아요 하고 순순히 동의하면서도 어쩌면 인주 씨의 초대가 나를 제3자나 목격자로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일 수도 있다는 일말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못했다. 인주 씨가 뭔가를 감지한 듯 몸을 고추 세운 건 아마도 인주 씨와 내가 건배를 한 다음이었을 것이다. 인주 씨가 서먹해진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듯이 먼저 건배를 제안했고 이번에는 내가 인주 씨의 잔을 채웠다. 인주 씨가 들으셨냐고 물었을 때 나는 당연히 방금 전 와인잔이 부딪힌 소리를 말하는 줄 알고 감탄을 표했다. 인주 씨가 알려준 대로 잔에 볼이 아닌 스템을 잡은 채로 부딪혔더니 깜짝 놀랄 만큼 맑고 깨끗한 소리가 났다. 하지만 인주 씨는 그게 아니라는 듯 펜스 너머를 응시했다. 그러고는 주호가 도착한 것 같다고 말했다. 도착했다고요? 나는 들려오는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나를 흘끗 쳐다보는 인주 씨의 표정이 이게 안 들리냐고 되묻는 것만 같아서 인주 씨가 들은 걸 똑같이 들어보고 싶었다. 그러나 내 귀에 걸리는 건 철제 의자에서 나는 삐걱 소리와 입에 고여있던 침이 넘어가는 소리, 그리고 인주 씨에게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냐고 되묻는 내 목소리뿐. 엔지니어. 어느덧 자리에서 일어선 인주 씨가 대답했다. 그 사람은 여기까지 어떻게든 올라오거든요. 인주 씨는 금방 돌아오겠다는 말만 남기고는 거실로 들어갔다. 뭘 더 내오는 건가 싶어 테이블에 자리를 만들어 보려는데 순간 현관문 밖으로 내닫는 소리가 났고 곧이어 쿵쿵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소리가 이어졌다. 주호를 마중 나가는 것 같았다. 나는 인주 씨를 따라 내려갈지 아니면 그대로 자리를 지킬지 망설이다. 2모금 정도 남은 와인을 한 번에 들이켰다. 그러고는 조심스레 건물 입구가 내려다 보이는 펜스 쪽으로 다가갔다. 인주 씨의 말대로 집 앞에는 이제 막 도착한 하얀색 세단이 서 있었다. 깎아지른 언덕을 용케 올라온 것도 신기했지만 저 비탈에서 앞뒤로 오가며 멈춰설 자리를 찾는 건 기회에 가까워 보였다. 나는 저대로 세웠다간 뒤로 굴러가는 게 아닐까 싶어 주호의 주차를 아슬아슬한 마음으로 지켜보게 됐는데 다행히 시동이 꺼진 뒤에도 차는 축대 앞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이윽고 뛰는 것도 아니고 걷는 것도 아닌 독특한 리듬으로 차를 향해 다가가는 인주 씨가 보였고 차에서 내려 인주 씨를 반기는 주호도 보였다. 잠시 후 서로의 허리에 가볍게 팔을 두른 채로 무슨 말을 하던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베란다 쪽을 올려다보았을 때 나는 나도 모르게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다. 두 사람을 몰래 훔쳐보다 들킨 것만 같았고 그건 내게는 허락되지 않은 장면 같았으니까. 하지만 두 사람이 나를 본 게 맞는지 궁금한 마음에 다시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을 때
두 사람은 나를 향해 이쪽으로 내려오라고 손짓하고 있었다. 자신들이 안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공중공중 뛰기까지 하면서 머리 위로 힘차게 손을 흔들고 있었다. 내가 주호 씨와 인주 씨,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자신을 에이섹슈얼로 정체화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지른 잘못에 대해 알게 된 건 그날로부터 반년여가 흐른 뒤였다. 그즈음 내 첫 책의 편집자인 규철 씨가 중세 소식을 알리며 혹시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지를 물었다. 메일에는 규철 씨가 지난 주말에 책을 다시 훑어보며 잡아냈다는 오탈자가 정리되어 있었는데 출간 전 그렇게 여러 번 들여다봤건만 또 고칠 게 나온다는 게 어쩐지 기묘한 것 같다고 생각하려는 찰나 아무래도 이 문장은 재고해보는 게 좋겠다는 규철 씨의 제안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황급히 책을 펼쳤다. 그리고 297쪽에서 이런 문장을 발견했다. 기어코 커밍아웃을 했으나 그 이후로 날마다 쏟아지는 원색적인 비난과 악성 댓글에 결국 공황장애를 앓게 된 배우 김학수가 어느 날 150만 명이 지켜보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피드에 남긴 울분의 메시지였다. 차라리 무성애자였으면 좋겠어. 아무 감정도 못 느꼈으면 좋겠고 누구도 사랑할 수 없으면 좋겠어.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아니,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떻게 책 속에 이런 무지와 혐오를 보란듯이 전시해놓고도 까맣게 몰랐는지, 어떻게 이런 걸 써놓고도 출간 직후 주호에게 다정한 인사말을 적어 책을 선물했으며, 어떻게 그토록 당당하게 연대와 다양성과 자긍심 같은 말을 끌어다 책을 홍보했는지, 어떻게 모를 수가 있을까 싶지만 나는 정말이지 몰랐고 어쩌면 계속 모를 수도 있었지. 다시 만난 주호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을 때 주호는 대수롭지 않은 듯 웃어넘겼다. 자기는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그 책에 그런 문장이 있었는 줄도 몰랐다고 했고 사실 그런 편견은 이제 너무 뻔해 상처도 되지 않으니 더는 마음을 쓰지 말라고도 했다. 하지만 나는 주호가 모르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 주호가 그 책을 적어도 2번은 읽었다는 것도 알았고 주호가 우리를 우리로 남겨두기 위해 어떤 시절을 애써 마음속 깊은 곳에 아로새겼다는 것도 알았다. 주호는 내 사과를 받아주었다. 받아주었다고 나는 믿고 있다. 받아주었기에 그 이후로도 우리가 이따금 만나 근황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이라 믿고 있고 받아주었기에 주호가 인주씨와 헤어진 다음 경험했던 어렵고 무거운 감정들을 두 사람은 그에 겨울 헤어졌다. 내게 여러 번에 걸쳐 털어놓은 것이라고도 믿고 있다. 주호는 지난날 오랜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는 고향으로 내려갔다. 알고 보니 주호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슈퍼는 마리 슈퍼지 여느 중형마트 못지않은 규모의 사업체였는데 주호는 어차피 자신은 처음부터 가업을 잇게 될 운명이었으며 이제는 그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절감하는 나이가 되었다며 해맑게 웃었다. 떠나기 전날 밤 주호는 집 앞으로 찾아와 4년 전 그날 우리가 썼던 캠핑용 그릴을 내게 넘겨주었다. 새로 구한 내 작업실이 옥탑이라는 이야기를 기억하고는 챙겨준 선물이었다. 나는 요즘도 보일러실 한쪽에 놓여있는 그 그릴을 볼 때마다 우리를 떠올린다. 인주씨와 내가 함께 주호를 기다렸던 그 해질녘의 베란다와 점점 줄어드는 와인을 앞에 두고 나누었던 대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든 재현해보려 할 때마다 번번이 실패하고야 마는 내 소설에 대해 생각한다. 나는 오래전부터 그날에 대해 써보고자 했다. 무언가를 써야 할 때마다 기다렸다는 듯이 그날이 다가와 나를 건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날에 대해 쓰지 못하면 지금의 내가 그때의 나로부터 얼마만큼 멀어졌는지 나 자신에게조차 증명할 길이 없을 것만 같았으니까.
하지만 그날에 대해 쓸 때마다 나는 어김없이 내 한계를 확인하고는 지운다. 어느 날은 내가 너무 투박한 나머지 우리를 흐릿하게 뭉개놨다는 판단을 지우고, 어느 날은 내가 너무 성급한 나머지 우리를 매끄럽게 정리해버린 것 같다는 생각에 지우며, 또 어느 날은 내가 쓴 것들이 모두 궁색한 자기 변명 같다는 느낌에 지운다. 그리고 그렇게 지우고 또 지우다 보면 어김없이 어떤 대사를 마주한다. 끝내 지우지 못하는, 아니, 모조리 지워도 속절없이 다시 쓰게 되는 그 대사를. 내가 써낸 그 모든 실패들 속에서도 인주 씨는 한결같이 나를 보며 말했다. 쓰면 좋겠어요. 우리에 대해 쓰면 좋겠어요.